이론상 불가능합니다. 아니, 미국조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1일 하버드대학교 대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극비리에 진행한 글로벌 공급망 시뮬레이션 결과가 처음 공개된 순간이었습니다. 만 한 나라가 치를 멈추면 세계 산업 30% 이상이 정지하고 손실 규모는 1조 달러를 넘어선다는 충격적인 분석. 화면에 떠오른 국명의 강당은 술렁였습니다. 중국도 독일도 아니었습니다. 왜 세계 최강국 미국이 긴장한 걸까요? 도대체 그 작은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그 충격의 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해주세요. 저는 아서 펜들턴입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무려 20년 가까이 아시아 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 자문위원을 지냈고 지금은 전 세계 상위 0.1%의 최고 수재들만이 모인다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석좌 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숫자의 냉혹함과 데이터의 정확성 속에서만 살아온 제게 오늘 여러분께 꼭 고개 숙여 털어놓아야만 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학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참으로 오만방자하고 콧대 높은 서양 중심주의 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머릿속에 대한민국은 그저 거대한 중국의 내수시장 옆에 찰싹 달라붙어 콩고물이나 주워먹는 조그만 하청기지 혹은 미국의 든든한 안보 우산 아래에서 잠시 반짝하고 운 좋게 성장한 아시아의 수많은 개발도상국 중 하나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었죠.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은 그저 1980년대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기술을 교묘하게 베끼고 흉내내어 덩치를 키운 껍데기뿐인 조립공장이라고 비웃었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한국의 중공업은 유럽의 명차들이나 미국의 거대 기업 제품을 살 돈이 없는 가난한 제3세계 국가 사람들이나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값싼 대체품 정도로만 치부했었던 겁니다. 제가 상무부 수석 자문위원으로 워싱턴 DC의 펜타곤 근처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시절 한국의 외교관들이나 기업의 임원들이 절박한 얼굴로 기술 협력이나 무역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저를 찾아온 적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그들이 내민 두꺼운 분석 서류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않은 채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5분 만에 그들을 문전박대하여 쫓아내기 일쑤였던 참으로 부끄럽고 치졸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죠. 저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달러가 바닥나서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구제 금융을 구걸하던 그 나약했던 한국의 모습만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잿더미와 가난을 딛고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피눈물 나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었는지 그 거친 땀방울의 무게를 저 같은 오만한 백인 엘리트 학자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아주 솔직하게 제 과오를 인정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그것도 아주 철저하고 처참하게 틀렸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서양 중심의 거시경제학 이론이나 그 어떤 오만한 수치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아니 감히 평가조차 불가능한 거대하고 두려운 기적이 저 아시아 동쪽 끝의 작은 반도 국가에서 조용히 타지만 그 어떤 활화산보다 맹렬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은 2026년 새해 첫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유독 눈보라가 매섭게 휘몰아쳐 붉은 벽돌의 하버드 캠퍼스 전체가 새하얀 얼음으로 뒤덮인 매서운 겨울날이었죠. 제가 몸담고 있는 이곳, 100년이 넘는 묵직한 역사를 자랑하는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가장 거대한 메인 대강당인 샌더스 시어터에서는 전 세계 학계의 이목이 쏠린 아주 특별한 비공개 신년 강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낡고 무거운 마호가니 원목문을 열고 강당 안으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묘한 긴장감과 팽팽한 열기와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500석 규모의 거대한 도명 계단식 강당은 이미 전 세계 각국 정부와 거대 글로벌 기업들의 전폭적인 스폰서를 받으며 몰려든 각국의 최고 엘리트 유학생들로 단 하나의 빈자리도 없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죠.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지독한 오만함과 자만심으로 맹렬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지성이며 훗날 조국으로 돌아가 글로벌 정치와 경제의 목줄을 쥐락펴락할 1인자가 될 것이라는
굳건한 확신이 그들의 꼿꼿한 허리와 거만하게 치켜든 턱선에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기축통화의 패권을 쥔 미국, 오랜 전통의 유럽연합을 이끄는 독일과 영국, 그리고 세계의 공장이자 굴기의 야욕을 불태우는 중국,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절치부심하는 일본까지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른바 G7과 강대국들의 최상위 1%. 수재들이 오직 단상 위에 선제 입술의 움직임만을 바라보며 날카로운 맹수처럼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은 둥근 강당의 맨 앞줄, 제 숨결마저 닿을 듯한 정중앙의 VIP 좌석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 중에서도 유독 거만한 자세로 팔짱을 낀 채 등받이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고 있는 2명의 동양인 학생이 앉아 있었죠. 한 명은 중국 최고의 명문인 칭화대학교 전체 수석 졸업생이자 현재 중국 공산당 최고위 간부의 핵심 자제라고 아름아름 소문이 자자했던 첸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중국의 압도적인 14억 인구수와 정부의 무자비한 자본력이 뒷받침된 거대한 제조업 인프라가 결국 길어야 10년 안에 미국마저 집어삼키고 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무서운 맹신에 빠져있는 친구였죠. 그의 눈동자에는 언제나 서양과 주변 아시아 국가들을 발 아래로 내려다보는 중화사상의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자리에는 일본 도쿄대학교 경제학부를 전무후무한 성적으로 수석 졸업하고 일본 엘리트 관료 사회의 상징인 가스미 가세키의 핵심 요직을 예약해둔 채 유학길에 오른 켄타라는 학생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켄타는 겉으로는 언제나 상냥하고 예의 바른 척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얇은 미소 속에는 미국과 유럽을 제외하고 아시아에서 진정한 근대화와 기술의 정점을 이룩한 국가는 오직 대일본 제국뿐이라는 뿌리 깊은 우월감이 독사처럼 따리를 틀고 있는 무서운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한국의 경제는 그저 일본의 기초 소재와 정밀 부품이 없으면 단 하루도 굴러가지 못하는 모래성이라고 공개적인 토론 자리에서 깎아내리곤 했었죠. 저는 속으로 차가운 쓴웃음을 삼키며 천천히 두꺼운 떡갈나무 연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늘 저 끝을 모르고 솟아오른 오만한 젊은이들의 콧대와 얄팍한 상식을 이 자리에서 아주 가루가 되도록 산산조각 내버리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연단 위에 두 손을 무겁게 올려놓고 마이크를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강연의 서막을 여는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밝은 2026년 오늘 현재 전 세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세계 경제의 목줄을 완벽하게 틀어쥐고 있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초강대국은 과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이 강당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흩어지기가 무섭게 강당 곳곳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치열한 자존심 싸움이 터져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번쩍 치켜든 것은 역시나 앞줄에 삐딱하게 앉아있던 첸이었습니다. 그는 굳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강당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거만한 목소리로 외쳤죠. 펜들턴 교수님, 하버드의 특별 강연치고는 너무 수준 낮고 싱거운 질문 아닙니까? 당연히 위대한 영도자가 이끄는 저희 중국입니다. 전 세계의 공장이자 가장 거대한 히토류 자원을 쥐고 있는 중국이 저물어가는 늙은 제국.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니까요. 그의 도발적인 선언이 끝나자마자 오른쪽 구석에 앉아있던 영국과 미국의 백인 유학생들이 코웃음을 치며 맹렬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마십시오. 아무리 중국이 몸집을 부풀려도 여전히 혁신기술의 심장부와 기축통화인 달러의 패권을 쥐고 있는 곳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입니다. 달러가 마르면 중국의 거대 기업들도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줄도산할 텐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한가운데 앉아있던 독일 유학생이 얼굴을 붉히며 끼어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은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다가올 미래는 에너지와 식량 안보가 전부입니다. 무자비한 자원과 천연가스로 전 유럽의 겨울 난방줄을 쥐고 흔드는 러시아, 그리고 그걸 방어해내는 유럽연합의 연대야말로 진짜 세계가 두려워해야 할 힘의 축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서로의 조국이 가진 자본과 영토, 군사력이 더 우월하다며 핏대를 세우고 열띤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켄타 역시 지지 않겠다는 듯 아무리 거대한 대륙이라도 결국 그 최첨단 무기와 인공지능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 일본의 초정밀
기초과학과 반도체 소재 기술력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라며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모두가 자신이 정답이라 확신하며 강당안은 팽팽한 활시위처럼 터질 듯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들의 그토록 확신에 찬, 그러나 너무나도 우물 안개구리 같은 유치한 말싸움을 조용하고 싸늘한 시선으로 지켜보다가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웅장한 대형 스크린의 조명이 번쩍하고 켜지며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 화면 정중앙에 아주 크고 선명한 하얀색 두 단어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그 순간 마치 누군가 강당 전체의 전원을 갑자기 꺼버린 것처럼 그토록 시끄럽게 울려 퍼지던 500명의 목소리가 뚝 끊기고 거짓말 같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는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스크린의 글자와 제 굳은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마치 제가 아주 질 나쁜 농담이라도 한 것 같은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5초라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을까요? 맨 앞줄에 앉아있던 켄타가 갑자기 참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이며 푸흡하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이 기폭제가 되었던 것일까요? 500명의 전 세계 최고 엘리트 수재들이 일제히 박장대소하며 강당을 조롱 섞인 폭소와 비아냥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배를 잡고 뒹굴듯이 웃었고 누군가는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켄타는 들고 있던 비싼 만년필을 손가락 사이로 빙글빙글 돌리며 아주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듯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새해 첫날부터 농담이 너무 과하십니다. 한국이라니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 일본에서 핵심 부품이나 화이트리스트 수출을 끊어버리면 공장 하나 제대로 돌리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조립 하청 국가가 아닙니까? 게다가 극심한 저출산으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구가 소멸해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그 조그만 나라를 전 세계가 두려워해야 한다니 아무리 하버드 교수님이라도 연세가 드시더니 유머 감각이 아주 기괴하게 변하신 모양입니다. 켄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옆에 있던 첸 역시 책상을 탕탕 치며 껄껄 웃어댔습니다. 아, 켄타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경제 규모인 GDP로 보나 영토 크기로 보나 저희 중국의 일개 지방 성 하나 크기조차 안 되는 그 비좁은 반도 국가를 도대체 왜 초강대국 미국이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14억 인구의 거대한 내수 시장도 없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인데 말이죠. 차라리 아프리카 초원의 굶주린 사자떼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겠습니다. 강당 곳곳에서는 그들의 모욕적인 발언에 동조하며 맞다. 한국은 끝났다. 과거의 영광에 갇힌 노인들의 나라일 뿐이다라는 식의 조롱 섞인 맞장구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아예 제 강연을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대놓고 두꺼운 전공 서적을 꺼내 덮어버리거나 수첩에 2026 하버드 최악의 코미디 강연이라고 적으며 조소 가득한 표정으로 펜을 내던져버리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단상 위에서 그들의 선을 넘는 비웃음과 모욕적인 조롱이 최고조에 달할 때까지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 바위처럼 굳건하게 서서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들을 차갑게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진실이라는 거대한 철퇴는 가장 높이 솟아오른 맹목적인 자만심의 정수리를 내리칠 때 그 부서지는 파열음이 훨씬 더 짜릿하고 뼈아프게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확신에 차있던 그들의 콧대가 박살나는 순간을 저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려왔으니까요. 학생들의 오만한 웃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고 헛기침 소리만이 맴돌며 강당의 묘한 긴장감이 다시 찾아올 즈음 저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단단히 움켜쥐고 단상 밖으로 한 발짝 무겁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 스크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 어느 때보다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충분히 웃으셨습니까? 조롱은 그쯤 해두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저 스크린에 띄워질 단 하나의 문서가 여러분의 그 알량한 상식과 우물, 안개구리 같은 얄팍한 세계관이 얼마나 형편없는 쓰레기였는지를 아주 잔혹하게 증명해낼 테니까요. 제가 다시 리모컨의 붉은 버튼을 꾹 누르자 화면에 사우스 코리아라는 글자가 사라지며 그 자리에 무언가 거대하고 붉은색 도장이 쾅 찍힌 기밀 문서의 표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전 세계 학계를 지배하는 압도적인 로고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죠. 하버드 대학교, MIT 글로벌 공급망 연구센터,
스탠퍼드, 영국 옥스퍼드 경제연구소까지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30개의 최고 권위 대학 연구기관 마크들이 빼곡하게 스크린 전체를 도배했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경제 예측 논문이 아닙니다. 지난 2년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지도, 교수님들을 포함해 전 세계 300명의 최고 석학들이 미국 국방부 펜타곤과 상무부의 극비 의뢰를 받아 밤낮 없이 매달려 분석한 글로벌 공급망 최악의 셧다운 시뮬레이션의 최종 결과 보고서입니다. 인간의 편견이나 얄팍한 자존심 따위는 단 1%도 섞이지 않은 슈퍼컴퓨터가 도출해낸 차갑고 완벽한 팩트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굳어가는 첸과 켄타를 향해 천천히 그리고 아주 또박또박 못을 박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의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해가 떴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산업 스위치가 전면적으로 꺼지고 단 하루, 아니 단 24시간만 가동을 멈춘다면 전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들이 스위치를 내린 지 단 6시간 만에 이 넓은 지구촌 전 세계 첨단 산업 시설의 무려 37%가 그 즉시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비상경보음을 울리며 가동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미국의 국방 시스템도, 중국의 무한한 공장들도, 일본의 정밀 기계들도 전부 숨통이 끊어진 채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버린다는 뜻입니다. 강당 안의 공기가 급격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의 냉기보다 더 차가운 공포감이 학생들의 피부를 타고 흘렀죠. 방금 전까지 한국을 하청 국가라며 깎아내리며 낄낄거리던 켄타의 창백한 얼굴에서는 여유로운 미소가 싹 가셨고 채는 턱을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붉은색 TOP SECRET 도장이 찍힌 스크린의 수치들을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시나무처럼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똑히 마주하며 치명적인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단 24시간이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단 7일, 딱 일주일만 스위치를 끄고 태평양 너머로 물건을 보내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전 세계의 직접적인 연쇄 부도와 경제 피해액이 얼마인지 여러분은 감히 짐작이나 가십니까? 무려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560조 원이라는 머리로 도저히 계산조차 되지 않는 천문학적인 돈이 단 168시간 만에 전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첸 학생이 그렇게 찬양하던 중국의 억만장자 기업들도, 켄타 학생이 자부하던 일본의 거대 상사들도, 심지어 전 세계의 돈줄을 쥐고 흔든다는 이 강대국 미국의 월스트리트조차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백악관 앞에 엎드려 국가 파산을 선언해야만 하는 전대미문의 대재앙. 그 끔찍한 연쇄 붕괴의 메인 스위치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작은 나라, 조용히 세상을 지배해온 대한민국의 거친 소나기에 너무나도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의 땀에 젖은 손에서 미끄러진 볼펜 하나가 탁 하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폭탄이 터지는 천둥소리처럼 고요한 강당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조롱의 웃음을 흘리던 500명의 오만한 엘리트 수재들은 이제 자신들의 심장 뛰는 소리조차 들릴까? 두려워하며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조각상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자, 데이터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평생을 미국 경제의 최정점에서 군림했던 이 늙고 아집에 찼던 교수가 도대체 왜 한국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지, 어째서 저 작은 반도 국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 경제의 심장을 맨손으로 쥐고 흔드는 가장 두려운 절대제국으로 군림하게 되었는지, 여러분의 눈앞에 그 숨막히는 진실의 증명을 낱낱이 펼쳐 보이겠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떼지 못하는 지독한 침묵 속에서 저는 천천히 연단 위로 걸음을 옮겨 첫 번째 슬라이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거대한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햇빛을 받아 은색으로 차갑게 빛나는 둥글고 얇은 반도체 원판, 바로 웨이퍼의 확대 사진이었죠. 제가 그 사진을 띄우자마자 방금 전까지 하얗게 질려있던 켄타가 책상을 거칠게 짚으며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본 최고 엘리트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당당함을 가장하며 강당을 향해 절박하게 소리쳤었죠. 펜들턴 교수님, 억지 논리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심장은 누가 뭐래도 대만의 TSMC가 꽉 쥐고 있는 위탁 생산 분야입니다. 그들이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 반도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한국의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그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 즉 단순한 창고지기 역할에 불과합니다. 창고 문이 하루 이틀 닫힌다고 해서 전 세계의 공장이 무너진다니 이건 너무나도 과장된 선동 아닙니까? 게다가 그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소재와 초정밀 장비는 전부 저희 일본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한국의 공장주를 끊어버릴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일본이란 말입니다. 켄타의 그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숨죽이고 있던 몇몇 백인 학생들과 일본 유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겉으로만 보면 대만의 기술력과 일본의 소재가 반도체 생태계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얄팍한 반발을 예상했다는 듯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켄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켄타 학생,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주머니에 있는 그 비싼 최신형 스마트폰을 한번 꺼내보시겠습니까? 제 말에 켄타는 의아한 표정으로 멈칫하더니 안주머니에서 반짝이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저는 그 스마트폰을 가리키며 아주 또박또박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운 팩트를 내리꽂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의 말대로 대만의 TSMC가 그 스마트폰의 두뇌를 만드는 건 맞습니다. 연산하고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켄타 학생. 두뇌가 아무리 천재적이고 계산이 빠르다고 한들 자신이 방금 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장할 기억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인간으로 치면 완벽한 식물인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뉴스를 검색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은행 앱으로 돈을 송금할 수 있는 그 모든 기적의 밑바탕에는 바로 한국이 만든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대한 기억의 창고가 존재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제가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의 화면이 날카롭게 전환되며 거대한 원형 그래프 하나가 강당을 압도했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진하게 칠해진 두 개의 기둥이 전 세계 시장의 무려 70%를 무자비하게 집어삼키고 있는 충격적인 도표였죠. 똑똑히 보십시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개의 한국 기업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틀어쥐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한국의 스위치가 꺼져서 이 두 회사가 멈춰버린다면 켄타 학생이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은 당장 다음 주부터 전 세계 어느 공장에서도 단 한 대도 조립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인 애플도 전 세계 서버 시장을 호령하는 아마존과 구글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도 그날로 기억 상실증에 걸려 모조리 숨통이 끊어지고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기초 소재요. 물건을 사줄 세계 최대의 큰손인 한국이 지갑을 닫아버리면 일본의 정밀 화학 공장들은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문을 닫아야만 하는 처지였던 겁니다. 켄타의 손에 들려있던 스마트폰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팩트 폭격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스크린을 전환하며 이번에는 수십 개의 칩이 마치 아파트처럼 위로 빽빽하게 쌓아 올려진 기하학적인 형태의 부품 사진을 띄웠습니다. 여러분, 최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인공지능, 챗GPT를 아실 겁니다. 이 AI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대답하려면 1초에 수천억 번의 계산을 해내야 합니다. 미국 최고의 기업인 엔비디아가 이 계산을 담당하는 칩을 만들죠. 그런데 이 엄청난 속도를 뒷받침하려면 기존의 평범한 기억 장치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칩과 칩 사이의 데이터 통로를 수천 배로 넓히고 머리카락 두께보다 얇은 칩을 수직으로 정밀하게 쌓아 올리는 그야말로 신의 영역에 가까운 마법이 필요했었죠. 전 세계 그 어떤 선진국도 수율 문제로 포기했던 이 불가능한 기술을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기어코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이른바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의 탄생이었습니다. 저는 강당의 맨 앞줄부터 뒷줄까지 숨죽인 500명의 석학들을 천천히 눈으로 훑으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현재 한국의 두 기업이 이 최첨단 HBM 시장의 무려 90%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잘나가는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조차도
제발 자신들에게 한국산 HBM을 먼저 팔아달라며 태평양을 건너가 한국 기업의 문을 두드리고 고개를 숙이는 형국인 것이죠. 한국이 HBM 공급을 딱 일주일만 끊어버리면 여러분이 맹신하는 이 거대한 AI 시대의 심장 박동은 그 즉시 영원히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켄타의 처참한 패배를 지켜보던 중국의 첸이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과거의 영광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대한 중국에는 화웨이가 있고 거대한 파운드리 기업들이 즐비합니다. 미국의 지독한 경제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기어코 최신형 칩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14억 인구의 내수 시장과 막강한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한 중국은 절대 한국 반도체 따위에 목매달지 않고 기술 자립을 이뤄낼 것입니다. 첸의 얼굴은 분노와 애국심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그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허술한 모래성인지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무너뜨리기로 했습니다. 화면에는 중국인들이 그토록 열광하며 애국 소비를 한다는 화웨이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산산조각 분해해 놓은 기판 사진이 떴습니다. 첸 학생, 조국의 끈질긴 노력과 기술 자립에 대한 열망은 저 역시 학자로서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현실의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화웨이가 미국의 감시망을 뚫고 기적처럼 만들어냈다고 자화자찬했던 저 스마트폰의 심장부를 뜯어본 결과 그 안에서 중국의 심장이 아니라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칩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팔리는 스마트폰의 무려 68%가 여전히 한국산 메모리에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던 겁니다. 첸의 벌어졌던 입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도망갈 퇴로마저 완벽하게 차단해버렸죠. 이 상황을 동양의 지혜로운 속담으로 표현하자면 이른바 진퇴양난,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는 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 한국산 반도체를 빼버리면 중국의 그 거대한 IT 산업과 공장들은 하루아침에 올스톱되어 수천만 명의 실업자가 거리로 나앉게 될 텐데 그렇다고 당장 한국의 초격차 기술을 따라잡을 실력은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첸 학생, 당신의 조국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기술, 제국의 소나귀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첸은 억울함에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전 세계 석학들 앞에서 명백한 분의 증거 사진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패잔병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노트북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하버드 대강당은 이제 그 어떤 반론도 허용치 않는 묵직한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믿었던 미국, 중국, 일본의 민낯이 아시아 동쪽 끝에 작은 나라 앞에 얼마나 초라하게 매달려 있는지 그들 스스로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첸은 뼛속까지 각인된 중화사상의 자존심을 끝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후 다시 고개를 번쩍 치켜들며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는 100번 양보해서 한국의 승리라 치겠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의 허리인 조선업, 즉 배를 만드는 기술만큼은 다릅니다. 선박 수주량과 건조량 기준으로 우리 중국은 전 세계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세계 1위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죠. 바다만큼은 우리 중국의 동무대입니다. 그의 외침에 저는 인자하지만 날카로운 비수를 품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의 길이가 무려 300m, 63빌딩을 옆으로 눕혀놓은 것보다 거대한 압도적 위용의 선박 사진을 띄웠습니다. 뱃머리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둥근 돔 형태의 탱크를 4개나 짊어진 기괴하면서도 웅장한 선박이었죠. 첸 학생, 그 많은 배를 찍어내는 중국의 물량 공세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배를 만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방금 첸 학생이 말한 중국의 세계 1위. 타이틀은 그저 석탄이나 철광석을 아무렇게나 쏟아붓고 실어 나르는 벌크선이나 단순한 컨테이너 박스나 싣고 다니는 비교적 만들기 쉬운 배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비유하자면 중국은 그저 크고 투박한 덤프트럭을 수만 대 찍어내고 있었던 것에 불과했죠. 저는 화면 속 거대한 선박을 가리키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덤프트럭 대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최첨단 특수 구급차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 배의 이름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입니다. 여러분, 천연가스는 부피가 너무 커서 파이프가 없으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무려 영하 163도라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초저온 상태로 얼려버립니다. 그러면 부피가 600분의 1로 기적처럼 줄어들죠. 강당 안에 공대 출신 학생들의 눈빛이 순간 예리하게 번쩍였습니다. 영하 163도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아는 일반적인 강철 철판은 영하 163도에 닿는 순간 마치 얇은 유리창처럼 산산조각이 나며 깨져버립니다. 만약 태평양 한가운데서 얇은 금이라도 가거나 가스가 새어나온다면 저 거대한 배는 그 즉시 수십만 명을 날려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메가톤급 폭탄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 끔찍한 극한의 공포를 완벽하게 통제하며 폭풍우 치는 대양을 건너는 기술. 놀랍게도 이 불가능에 가까운 기술을 오차율 0%로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믿을 수 없는 수치가 스크린을 강타했습니다. 2025년 기준 전 세계 글로벌 LNG 선박 발주 물량의 무려 65% 이상을 한국의 조선소들이 모조리 싹쓸이해버렸습니다. 첸 학생의 조국인 중국도 싼 가격을 무기로 입찰에 뛰어들었죠.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중동의 북부 카타르가 100척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LNG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들은 중국의 값싼 견적서 대신 한 척당 3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웃돈을 주면서까지 기어코 한국의 조선소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 첸을 내려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바로 신뢰와 납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조선소에 배를 맡겼다가 기술 부족으로 납기일이 6개월, 1년씩 밥 먹듯이 지연되어 막대한 위약금과 가스, 판매 손실을 겪었던 카타르 왕실이 진저리를 치며 한국으로 발길을 돌린 겁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계약서에 적힌 납기일보다 무려 한 달이나 먼저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튼튼한 괴물 같은 배를 완성해 카타르 항구로 몰고 왔던 것이죠. 첸 학생, 당신네 나라가 아무리 싼 값에 배를 만들어준다고 애원해도 세계 시장은 생명과 직결된 최첨단 선박만큼은 오직 한국의 거친 손에만 믿고 맡기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첸은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콧대는 켄타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박살 나가루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죠. 대강당의 500명 석학들은 마치 거대한 해일에 휩쓸린 듯 턱을 벌린 채 스크린 속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 지표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작고 무지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목줄을 어떻게 조용히 틀어쥐고 있었는지 온몸으로 전율하며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강연의 진짜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반도체와 조선업은 그저 예열에 불과했으니까요. 저는 마이크를 단단히 고쳐쥐고 그들의 넋이 나간 눈동자를 향해 유럽과 미국의 안보를 통째로 뒤흔드는 한국에 더 소름 끼치는 무기를 꺼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당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저는 세 번째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바다를 넘어 험준한 육지와 하늘을 지배하는 무기들, 바로 한국산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FA-50 경공격기의 늠름한 자태가 스크린을 꽉 채웠었죠. 그러자 이번에는 강당 한가운데 앉아있던 독일 뮌헨 공대 출신의 한스가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푸른 눈동자에는 유럽 방위 산업, 특히 독일 전차에 대한 지독한 자부심과 끓어오르는 분노가 가득 서려 있었던 겁니다. 교수님, 방위 산업의 절대 강자는 누가 뭐래도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저희 독일 아닙니까? 한국의 무기는 그저 가격이 저렴해서 돈 없는 후진국들이나 찾는 가성비 제품일 뿐입니다. 우리 독일의 위대한 레오파르트 전차나 미국의 에이브럼스와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싸구려 수준이라고요. 한스의 목소리에는 서양의 묵은 우월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인자하지만 날카로운 비수를 품은 미소로 그를 내려다보며 스크린에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에 붉게 물든 동유럽 지도를 띄웠습니다. 한스 학생, 그 훌륭한 자부심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022년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가장 피를 말리며 두려움에 떨었던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러시아와 국경을 징그럽게 맞대고 있는 나토의 최전선, 폴란드였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러시아의 무자비한 탱크 부대가 국경을 넘어올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폴란드는 다급하게 국방력을 끌어올려야만 했었죠.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한스 학생의 조국 독일에 전화를 걸어 레오파르트 전차를 제발 팔아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그때 독일 정부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한스의 입술이 순간 흠칫하며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날의 진실을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독일은 아주 거만하게 주문이 밀려 있으니 최소 2년은 얌전히 기다려라라고 통보했습니다. 다급해진 폴란드가 초강대국 미국에 에이브럼스 전차를 요청했을 때도 미국 역시 생산 라인을 다시 돌리려면 3년은 좋게 걸린다며 차갑게 고개를 저어버렸죠. 폴란드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 가족들의 목숨이 날아갈 판인데 2년, 3년을 기다리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였겠습니까? 절망의 늪에 빠진 폴란드 국방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시아 동쪽 끝, 대한민국에 다급한 SOS 구조 요청을 보냈던 것이죠. 저는 리모컨을 눌러 가슴이 웅장해지는 한 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거대한 수송선에서 K 전차가 무한 궤도의 굉음을 내며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묵직하게 내려앉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의 대답은 콧대 높은 독일이나 미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계약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단 3개월 만에 한국은 자신들의 군대가 실전에서 써야 할 최신형 전차들까지 기꺼이 내어주며 폴란드 항구의 첫 번째 물량을 완벽하게 꽂아버렸습니다. 강당 안의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는지 아십니까? 미국과 유럽은 평화에 흠뻑 취해 무기 공장의 불을 까맣게 꺼버렸지만 한국은 여전히 북한과 총구를 맞대고 있는 서슬퍼런 휴전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난 7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군수 공장을 돌리며 시퍼렇게 칼을 갈아왔던 겁니다. 결국 폴란드는 무려 9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한국에 쏟아부으며 K 전차 180대와 K9 자주포 수백 대를 싹쓸이해 갔습니다. 한스 학생, 당신네 독일이 2년을 기다리라고 거드름을 피울 때 한국은 단 3개월 만에 동유럽의 안보를 통째로 구원해냈던 겁니다. 한스는 더 이상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유럽의 거대한 자존심이 아시아의 작고 단단한 나라 앞에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통쾌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서양 학생들의 자존심 섞인 반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온 에밀리가 손을 번쩍 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좋습니다. 방사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치죠. 하지만 국가 에너지의 심장인 원자력 발전소만큼은 다릅니다. 원전은 우리 유럽, 특히 프랑스가 세계 최강 아닙니까? 한국이 감히 유럽의 깊은 원전 기술력을 뛰어넘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녀의 당돌한 외침에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스크린에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중동의 펄펄 끓는 사막 한가운데 신기루처럼 솟아오른 거대한 돔 형태의 건축물 사진을 띄웠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에 건설된 한국의 자랑,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였습니다. 에밀리 학생, 프랑스의 원전 기술이 훌륭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2009년 아랍에미리트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원전을 짓는 국제 입찰에서 프랑스, 미국, 그리고 한국이 피 튀기는 경쟁을 벌였을 때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전 세계의 예상을 철저하게 뒤엎고 한국이 최종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래폭풍이 살을 에이고 숨조차 쉬기 힘든 50도의 지옥 같은 사막 한가운데서 한국이 독자 개발한 3세대 플러스 급 최첨단 원자로 사기를 동시에 지어 올리는 경이로운 기적을 선보였던 것이죠. 저는 에밀리를 향해 손가락 3개를 단호하게 펴보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바로 한국인들의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정대로, 예산대로, 약속대로 이 3가지 철칙을 마치 자신의 목숨처럼 지켜냈습니다. 반면 에밀리 학생이 그토록 찬양하는 프랑스는 어땠습니까? 자국 땅에 짓고 있는 플라망빌 원전조차 무려 12년째 공사가 질질 지연되며 당초 예산의 4배가 넘는 국민의 혈세를 까먹고 있는 거대한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체코에서 열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신규 원전 사업에서도 한국은 프랑스를 압도적으로 짓누르고 최종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체코 정부조차 한국은 약속을 칼같이 지키지만 프랑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전 세계에 대놓고 선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콧대 높던 에밀리마저 입술을 깨물며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강당 안에는 이제 섣부른 조롱이나 얄팍한 반박의 목소리는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의 내로라 하는 수재들이 모두 한국이라는 거대한 실체 앞에 숨을 죽이고 지독한 침묵의 수렁에 꼼짝없이 빠져들었죠. 저는 그 묵직한 정적을 가르고 마이크를 다시 고쳐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여드린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은 그저 현재의 한국이 눈앞에 보여준 힘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뼈를 깎는 공포를 선사할 진짜 미래를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아까 제가 강연 초반에 말씀드렸던 미국 국방부와 전 세계 30개 대학이 밤을 새워 분석한 충격적인 기밀 시나리오, 한국 7일 셧다운 시뮬레이션을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가동하겠습니다. 제가 리모컨의 붉은 버튼을 길게 누르자 하버드 대강당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툭 하고 꺼지며 완벽한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오직 거대한 스크린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퍼런 빛만이 학생들의 잔뜩 긴장된 얼굴을 유령처럼 비출 뿐이었죠. 스크린 한가운데 붉은색의 거대한 디지털 시계가 나타나더니 심장 박동처럼 무서운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자정. 가상의 시나리오 속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첨단 공장과 항구, 발전소의 메인 스위치가 찰칵하고 완전히 꺼집니다. 원인은 묻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그들이 전 세계로 물건을 내보내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연쇄 붕괴의 끔찍한 결과뿐이니까요. 시뮬레이션 가동 단 1시간 후 삼성전자 화성과 평택 캠퍼스,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의 거대한 생산 라인이 무섭도록 침묵했습니다.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하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기계가 멈추는 순간 수천억 원어치의 반도체 원판이 그 즉시 새카맣게 타버린 쓰레기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즉시 태평양 너머 대만 TSMC 본사와 미국 애플의 심장부 쿠퍼티노에는 새해 첫날부터 전례 없는 1급 비상사태, 사이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스크린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며 육아워즈를 가리켰습니다. 셧다운 단 6시간 후. 중국 칭화대 출신 첸 학생.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십시오. 중국 정저우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폭스콘 아이폰 조립 공장이 모터 소리를 완전히 멈췄습니다. 아이폰의 기억 장치를 담당하는 한국산 낸드 플래시와 디램 공급이 뚝 끊기자 수십만 명의 중국 노동자들이 나사를 조이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동시에 미국 텍사스의 테슬라 기가팩토리 생산 라인도 서서히 심정지가 오기 시작했죠. 왜냐고요? 한국의 훌륭한 배터리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심장 같은 핵심 부품이 도착하지 않으면 테슬라의 최신형 전기차는 그저 굴러가지도 못하는 비싼 쇳덩어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침을 꼴깍 삼키는 학생들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시계는 자비 없이 돌아 24아워즈를 향해 맹렬히 질주했습니다. 셧다운 단 하루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뉴욕의 아침이 밝고 세계 자본의 중심 월스트리트 증권 거래소가 문을 열었죠. 개장종이 울리자마자 나스닥 지수가 수직으로 곤두박질치며 무려 마이너스 8%라는 끔찍한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12% 폭락하여 하루아침에 3,500억 달러가 허공으로 흩어졌고 미국의 자존심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공급망 붕괴라는 공포에 휩싸여 15%나 급락했습니다. 전 세계의 콧대 높은 언론들은 일제히 붉은색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셧다운, 글로벌 경제 심장, 마비. 이것이 단 하루 만에 벌어지는 미국의 참담하고도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강당 맨 뒷자리에 참관을 와 있던 미국 국무부 소속의 백발 관리조차 안경을 벗고 마른 세수를 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계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 48아워즈와 72아워즈를 연달아 돌파했죠. 이틀이 지나면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의 40%가 공중으로 완전히 증발해버립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거대한 클라우드 서버 센터는 새로운 한국산 메모리를 공급받지 못해 증축을 올스톱하고 천재적이라던 인공지능 챗GPT의 답변 속도는 숨 넘어가는 거북이처럼 느려졌습니다. 켄타 학생, 당신이 자랑하던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 자동차 공장 역시 부품의 핵심인 한국산 칩이 오지 않아
가동률이 절반으로 토막나며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차가 되는 날 에밀리와 한스 학생의 조국인 유럽은 그야말로 얼어붙은 생지옥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의 거제도 옥포 조선소에서 만들어지던 40척의 LNG 운반선 건조가 중단되면서 가스를 실어 나를 배가 사라지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단숨에 35%나 미친 듯이 폭등했습니다. 추운 겨울 난방을 켜지 못한 유럽인들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며 적국인 러시아의 가스관이 다시 열리기만을 기도해야 하는 참으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렸던 것이죠. 마침내 스크린의 시계가 무서운 굉음과 함께 회전을 멈추고 거대한 붉은색 숫자 7. 데이즈를 화면 정중앙에 쾅 하고 박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나타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피해. 금액의 500명의 석학들은 숨을 헐떡이며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단 일주일입니다. 조그만 반도국가 한국이 지구상에서 딱 7일 동안 스위치를 껐을 때 발생하는 전 세계 경제의 확정적 손실액. 무려 1조 2천억 달러, 한화로 1560조 원이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끔찍한 돈이 단 일주일 만에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2008년 전 세계를 파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한 달 내내 증발했던 피해. 금액의 절반이 한국이 멈춘 단 7일 만에 전 지구를 강타하며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저는 연단 앞까지 천천히 걸어 나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저를 올려다보는 전 세계 최고의 수재들을 향해 두 팔을 쫙 벌려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숫자가 증명하는 차가운 현실이며 여러분이 그토록 비웃고 조롱했던 아시아의 낡은 국가 대한민국이 손에 쥔 절대적인 패권이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방산, 원전. 이 5개의 거대한 기둥은 단순히 한국인들만 먹여 살리는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중환자의 입에 꽂혀 있는 유일무이한 산소 호흡기였습니다. 그들이 산소 밸브를 잠그는 순간 거대한 중국의 공장들도 정밀한 일본의 기계들도 막강한 유럽의 안보도 그리고 초강대국 미국의 심장부조차 헉헉대며 비참하게 질식해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가 가장 두려운 포식자입니까? 여전히 한국이 그저 운 좋게 덩치만 키운 만만한 조립공장으로 보이십니까? 거대한 하버드 샌더스 시어터 대강당에는 이제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섭고 지독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자신감으로 번뜩이던 그들의 눈동자에는 이제 조롱 대신 끝을 알 수 없는 경외심과 소름 끼치는 두려움만이 가득 차올랐죠. 저는 이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이 거대한 제국을 굳은 살 박인 맨손으로 일궈낸 기적의 진짜 주인공들을 전 세계의 지성들 앞에 당당히 불러낼 채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 마지막 질문이 차갑게 얼어붙은 대강당의 공기를 가르고 흩어졌지만 500명의 최고 지성들이 모인 하버드 샌더스 시어터는 마치 심장이 완전히 멎어버린 듯 끔찍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집어삼키겠다며 큰소리치던 중국의 첸도, 일본 기술의 우월성을 맹신하던 켄타도, 그리고 서양의 오만한 방패를 내세우던 한스와 에밀리도 그 누구 하나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었죠. 그들은 벼락처럼 쏟아진 압도적인 진실 앞에서 자신들의 무지와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그 거대한 충격 속에서 그저 허우적거리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넉나간 얼굴에 깃든 그 묵직한 정적을 잠시 음미하다가 다시 연단으로 걸어가 조용히 스크린의 전원을 껐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돌아가던 시뮬레이션의 붉은 숫자들과 화려한 첨단 그래프들이 순식간에 암흑 속으로 사라지자 학생들은 마치 지독한 악몽에서 깨어난 듯 멍한 표정으로 텅 빈 검은 화면만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살짝 느슨하게 풀며 그 어느 때보다 낮고 진중한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여러분의 뼛속까지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저 최첨단의 제국 세계 경제의 산소. 호흡기를 쥐고 흔드는 저 거대한 대한민국이 과연 처음부터 저런 괴물 같은 힘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아주 오래되고 모서리가 다른 USB를 하나 꺼내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마우스를 클릭했죠. 화려한 컬러의 그래픽 대신 거친 노이즈가 잔뜩 낀 흑백 사진 한 장이 거대한 스크린을